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사직동 쇠미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제가 아는 형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친구랑 경험한 일입니다. 형님과 친구분은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세 분은 만취하여 가누지 못하는 몸을 하고 부산의 사직동을 지나 쇠미산을 지나는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장대비 같은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 분이었으나 알게 모르게 한 분은 중간에서 새고 남은 두 분은 끝도 없이 내리는 폭우를 피해 산길을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달려가서 피할 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산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변은 전혀 모르는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산길을 지나가면 집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인데 이건 30분 이상은 헤맨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식기 전에 어디 가서 비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분은 인근을 헤매다 멀리 불이 켜진 단층 집을 발견하고 급한 대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상하는 형님의 말로 첫 느낌부터 상당히 섬뜩했다고 합니다. 낡은 슬레이브 집인데 녹슨 대문엔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안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을 찾는데 현관문은 삐꺼덕대는 나무문으로 유리는 깨어진 데다 열려서 바람에 삐걱대며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인기척은 없고 구형 낡은 갓이 있는 백열등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벽이고 문이고 전부 피로 칠갑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관뚜껑 같은 판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소곤소곤대는 여자의 말소리가 안방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형님과 친구분은 악천후의 비를 피하기 위해 주인을 한참 동안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답 없이 소곤거리는 말소리만 들려오자 친구분이 화가 나서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살았는지 벽에 옷이랑 가재도구는 그대로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먼지가 뽀얀 것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열등이 왜 켜져 있을까요? 게다가 금방까지 안방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가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방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분이 담력이 센지 용기 내어 방문을 다 열어도 빛을 갚된 벽만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알칼지게 외치는 여자의 원독서린 목소리가 들려오고 백열등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두 분은 정신없이 그 집을 벗어나와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 비가 쏟아져 토사가 흘러내리는 비탈길을 마구 굴러서 토사범벅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형님은 아직도 그 집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십니다. 다시 찾아볼 엄두도 안 내고 흉가를 찾아다니는 제가 물어도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가 죽었다.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 Y와 함께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같은 반이던 친구 한 명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T라고 하는 아이로 학급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데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자살했을 때 T는 손에 대못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T는 모두들 싫어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우리 반에서는 나와 Y, 담임인 N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담임이었던 N 선생님은 T양의 상담에 자주 응해주었기 때문에 T양의 어머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자주 T양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극복해 가자고 격려하곤 해서 T양의 어머니도 선생님이 그렇게나 신경 써주셨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영전에서 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T양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Y는 방구석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웃기지 마, 암태지 주제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Y가 말한 것인가 싶어서 눈을 돌렸지만 Y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가만히 N 선생님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방과 후에 Y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한 대만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 Y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자살 사이트 영령의 모임. 스레드의 주인은 AGH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레드를 읽어보니 그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들. 왕따당한 내용도 하나하나 모두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이것을 만든 건 티앙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서워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Y는 나의 손을 쥐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스레드의 마지막에 이러한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클릭 히어. Y는 마우스를 링크에 대고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반 교실을 촬영한 듯한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담임인 N 선생님과 티앙의 남자친구였던 L군이 있었습니다. N 선생님, T 녀석이랑 상담하는 것도 이젠 지겹네. 그렇게 매일 우울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L군, 나도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메일이나 문자가 와서 귀찮아. 정말 지나치잖아.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바깥쪽에는 두 사람을 복도에서 응시하고 있는 티앙의 모습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화면이 바뀌고 체육창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창고에는 양손이 묶여있는 N 선생님이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어찌된 일인지 대목과 망치를 가진 티앙이 N 선생님에게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Y는 당황해서 교무실에 달려가 거기에 있던 남자 선생님을 불러 체육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체육창고를 열어보니 바닥에 N 선생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잡으려 하는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후에는 괴성을 지르고 의식이 없어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와 Y는 컴퓨터실에서 본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티앙은 생전에 AGH라는 아이디로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써 있는 것으로 경찰은 티앙의 자살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이트에 그날 우리가 봤던 동영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티앙의 원한은 그 사이트 안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만났던 귀신. 내가 어렸을 적 이야기다. 아마 그때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다. 기가 약한 우리 엄마는 자주 가위에 눌리시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셨다. 무당이든 보약이든 말이다. 그리고 외동이었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귀신을 목격하였었다. 그때 본 귀신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일단 가장 흔히 아는 화장실 귀신 이야기다. 내가 본 이 화장실 귀신은 일반적인 괴담 속 귀신과 좀 달랐다.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있는 중학생 정도로 보였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얼굴은 달걀 귀신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과 입이 있어야 할 부분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몇 번 나타난 적은 없지만 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세면대 옆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 잠시 뒤면 사라졌다. 다음은 계단 귀신 이야기이다. 이 귀신은 모든 귀신들 중 가장 무서웠던 귀신이었다.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 형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이 걸어 올라가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집이 3층이라 많이 높진 않았다. 태권도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시간쯤 집 앞에서 마주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 우선 여자치고 굉장히 큰 키에 엉덩이를 덮는 검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레이스 달린 원피스와 굽이 높지 않은 검은 힐을 신은 기분 나쁜 여자였다. 근데 희한한 점은 마주치는 장소였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세 번째는 1층에서 계단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마주치는 곳이 우리 집과 가까워졌고 대망의 3층에서 만나는 날 일이 터졌었다. 그 여자와 우리 집 문 앞에서 만난 순간 무서웠던 나는 그 여자가 내려가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타타타탁 하면서 밑에 층에서 기다리던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는 문을 막 두드렸다. 너무 무서웠던 나는 빨리 문을 잠그고 TV를 틀고 귀를 막았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너무 긴장했던 나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다 문에 달린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았더니 그 여자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 괴기한 모습에 한동안 시달렸다. 그런데 그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모른다고 하였다. 나는 아직도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다. 마지막은 틈새 귀신 이야기다. 틈새 귀신이란 이름은 그냥 내가 지어본 이름이다. 이 귀신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다. 이 귀신의 특징은 내가 지은 이름대로 틈새에서 나를 지켜보는 건데
그 예로 살짝 열려있는 장롱 틈이나 화장실 문틈, 식탁과 벽 틈 또는 소파와 냉장고 틈 이런 곳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다였다. 처음에는 소름도 돋고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틈새를 다 메우고 장롱문이나 화장실 문을 잘 닫는 버릇이 생겨 괜찮아졌다. 그런데 그 귀신이 무서웠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가끔 한숨을 쉰다거나 혼자 있는 내게 말을 걸었다.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그럴 때마다 TV 소리를 크게 했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산 귀신 괴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산을 다니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난이라는 식물은 시각적으로도 또는 아버지 비자금으로 큰 도움이 됐거든요. 당연히 저에게도 약간의 용돈이 굴러들어왔지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대략 8년 이상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같이 다니는 아저씨들보다 훨씬 높은 안목을 지녔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그리고 그 날이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때처럼 아버지와 같이 다니시던 친구분들과 같이 산에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모여 다니면 많은 난을 찾기에는 좋지 않기에 갈림길이 나오면 한 명씩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한 분씩 빠지는 식으로 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12시쯤에 정상에서 점심 먹기로 하자.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 차례가 오자 갈림길의 왼쪽 길로 빠지고 아버지와 몇 분은 다른 길로 향했죠. 어차피 자주 오르던 산이고 이쪽 길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무런 걱정 없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산 능선에 있을 때 해가 반대편에 떠 있으면 반대편 능선은 밤인 것처럼 어두운 것을요. 많이 어두컴컴했지만 시계도 있고 이곳은 핸드폰도 통화 지역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와서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길을 만들기 위한 조그마한 벌목도 말이죠. 그렇게 난을 찾으며 걸어다가가 제 눈에 처음으로 보는 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오래 지나다니지 않아 조금 숲이 우거져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길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으니 좋은 난이 있겠다 라고 느낌도 왔고 그거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제가 직접 탐험한다는 모험심과 두근거리는 마음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산꾼 경력 7년 정도 되니 저도 어느 정도 감도 생겼다고 자신했죠. 아무튼 저는 그 감을 믿은 채 로빈슨 크루소가 된 마냥 손에 벌목돌을 꼭 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로지 땅만 보고 다녔으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서늘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분명히 8월이었고 아버지랑 걸어왔을 때는 미치도록 더워서 지칠 지경이었는데 하지만 햇빛이 반대편에 비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걸어갔죠. 한참을 걸어갔는데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조금만 키우면 엄청나게 돈이 될 만한 난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난을 찾아낸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파란 이파리 몇 장을 주는 모습이 눈앞에 비치는 듯 했어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소리까지 질렀죠. 조심스럽게 난을 담은 후 가방에 넣고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상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난을 보여준 후에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5분, 10분, 20분.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왔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인 것 같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까 지나갔던 일반 등산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느껴지는 서늘함이 아닌 오한, 순간 온도가 영하일 때의 그런 오한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게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시 걸어갔어요. 뭔가 제 목소리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니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빨리 가는 제 모습을 봤으면 엄청나게 무서워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갔죠. 한참을 걸어도 길이 나오지 않아서 길을 잃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대략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좀 늦을 것 같다는 말도 남기려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통화권 이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등에 한 줄기의 식은땀이 흘렀죠.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가 들리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잘못 들은 것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빨리 정상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 아까 내려왔던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발자국 소리와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기분 나쁜 오한은 계속되었지만요.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깊은 산도 아니었고 몇 번씩 올라왔던 터라 대략 이 정도의 차가 다니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즉, 제가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 풍경도 조금 이상했어요. 나무 모양이 조금 틀렸어요. 평소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틀렸죠. 위에만 우거지고 밑은 한산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숲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빛은 새어 들어왔지만 동굴 속을 탐험하고 있는 듯 햇빛조차 거의 비치지 않았고 풀도 거의 없고 오로지 한 길만이 있는 빽빽한 나무들. 아까 이런 곳을 내가 정말 지나왔던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가다 보니 약간 이상한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러한 갈림길을 지나친 적은 없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못 봤으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정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일단 하산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깐요. 아직 오후였지만 정상에 오르려고 하다가는 체력도 빠져버리고 시간이 더 흘러 밤이 되면 조난이라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난당하다가 귀신 만나고 죽고 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온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보통 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탔으니 내려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가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는데 예전에도 거기서 길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른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내려오면 큰 길가가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 그렇게 하니 큰 길이 나왔거든요. 그런 생각하며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니 약간 이상한 곳이 나왔어요. 무덤들이 나왔어요. 아주 넓은 공간에요. 보통 무덤은 한두 개, 많아도 5-6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선산이라도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 제가 도착한 그곳은 국립묘지 마냥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렇지만 여기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에 비친 것은 정돈되지 않은 무덤 위의 풀. 길이라고 생겼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덮여버린 길. 그리고 모든 비석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 일렬로 100m 이상 늘어진 수십 개의 무덤의 장관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하였지만 이 정도에 쫄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로 하고 약간 둘러보다가 빠져나왔어요. 원래 지난번에는 10분 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분명히 시계로 2시가 넘었는데 길은 나오지 않았죠. 원래 정상까지 올라도 30분이면 오르는 그런 산이에요. 1시간을 넘게 내려왔지만 길은 안 나오고 웃긴 건 이제까지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사람을 못 봤을 뿐더러 개미 새끼 하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1시간 전과 같이 오른쪽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너무 길이 비슷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무덤가가 또 나왔어요. 넓은 그곳에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었죠. 이게 길을 잘못 든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핸드폰을 봤지만 계속 통화권 이탈 중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귀신에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무덤 입구에 서 있는 흔히 보기 힘든 큰 나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에 맞춰서 나무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비명소리라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게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목덜미가 찌릿하는 그런 느낌.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두려움의 표시랄까요? 아니면 이곳에 또 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곳과 이곳이 같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큰 나무의 한쪽을 제 벌목도로 V자를 표시했죠. 혹시 예상하셨나요? 또 그곳에 와버린 거예요. 분명히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왼쪽으로 갔지만요.
난 반쯤 미쳐버린 채 두려움에 떨면서 그 나무를 보았고 V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나는 그리지도 않았던 V자 한 개가 더 그려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좌우를 둘러보았지만 알 수 없는 바람만 불고 있을 뿐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죠. 또 다시 왔습니다. 시간은 4시에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었고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V자는 한 개씩 더 그려지고 있었고 그와 맞춰서 죽음과 공포라는 글자가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 개씩 더 그려질 때마다 붉은 빛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작은 산이지만 그렇게 소리쳐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들려오지를 않았죠. 그리고 산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땀이 미친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만큼 공포도 온몸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다리가 늪에 빠져버린 듯 멈춰버린 거예요. 목이 옆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제 의식으로 돌린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힘으로 자신을 봐주라는 그런 힘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저는 옆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 헛것을 본 걸까요? 제 눈에는 그 무덤이 보였고 그 무덤들 위에는 한 사람씩 써 있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는 그들과 같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모습을 봤으면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받지 않았을까요? 무덤 가운데에 내려와 있는 사람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는 공간에 내가 눕기를 바라는 게 느껴졌죠.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라고 저에게 머릿속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다시 다리가 움직여졌고 미친 듯 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아래로 숲을 비집고 안 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 귀를 거슬리게 했던 발소리들은 귀신들의 발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는 나중에 보니 그냥 잡초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옷이 찢어져도 얼굴에 상처가 나도 일단 그냥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간 가다가 저편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멈춰. 그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멈췄어요. 간신히 옆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잡으며 멈췄죠. 정신을 차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살면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어요. 제 발 밑에 있는 것은 10m가 넘는 낭떠러지였어요. 그들은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 걸까요? 제가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을 올라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산의 구조상 양쪽이 깎여 있어서 좌우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소리친 사람은 처음에 같이 올라왔던 아버지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자 살았다는 마음과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안도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요. 그 이후 아버지 친구분들이 기절한 나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어요.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고 저는 그곳에서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홀렸네. 홀렸어. 제 말을 듣던 아버지 친구분이 중얼거리는 말로 스쳐가듯 이야기했어요. 이곳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귀신들만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갈 경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자네 아들 못 볼 뻔했네. 우리 당분간 산에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네. 나는 정말 그 길로 들어간 건지. 아무튼 그 이후로는 산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따로 귀신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5번째 이야기, 인신매매 실화괴담. 한 98년도에서 2000년도였을 거야. 그때 한창 원양어선이니 뭐니 하면서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은 떠들어댔지.
그때 경찰서장은 인신매매 사건 언론에 터지자 자진사임했고 난 어렸을 때였어. 그래서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제도적으로도 더 강화되고 공익광고에서도 인신매매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98년도나 2000년도나 IMF가 터졌을 때라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금을 팔아서 국채를 다 갚는다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일자리까지 잘리셨지. 아마도 내 생각엔 그래서 더 인신매매가 성행했나 봐. 나 어렸을 때 아마 초여름이었을걸. 날씨 개념이 없던 터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했고 난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고 싶은데 애들이 없는 거야.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디 나가셨던 것 같아. 나 혼자 무작정 우산을 쓰고 나갔어. 신발은 슬리퍼였지. 우리 동네는 달동네 같은 데였는데 굉장히 언덕져 있어. 나 혼자 놀이터에서 구덩이를 하나 파고 물이 고이는 걸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 물이 거의 다 고이면 더 깊게 파고 더 깊게 파고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웬 아줌마가 오는 거야. 우리 엄마 또래로 보였지. 아줌마가 와선 저 미안한데 잠깐 아줌마 우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주 잠깐이면 돼 하면서 부탁하더라고. 놀이터엔 원두막 같은 비를 피하는 데가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난 앉아 있었지. 그런데 우산을 가져온다는 아줌마는 꽤 오랫동안 안 왔어. 그리고 봉고차 파란 색깔 알지? 그 아줌마는 거기에 타 있었지. 그러면서 날 부르더라고. 여기 우산 트럭 뒤에 있는데 아줌마가 다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좀 꺼내갈 수 있니? 보니까 트럭 뒤에 우산 꼬챙이만 살짝 내가 집을 수 있게 인위적으로 해놨더라고. 그땐 몰랐지. 아무 생각 없이 비 맞아 가면서 우산 꼬챙이 딱 잡고 가려 하는데 갑자기 운전하던 아저씨가 내려와선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날 그대로 차에 태우더라고. 그리곤 입을 막고 뭐라 하는지 알아? 너 뭐 몸에 문제 없지? 장애라든가. 나는 입을 막아놨으니 고개만 끄덕거렸어. 아줌마는 씩 웃으면서 오늘은 드디어 한 건 했네. 자기야 나 지갑 알지? 내가 요즘 들어 생각해보니 둘이 연인 사이였나봐. 부부 사이거나. 그런데 전방에 검문하는 곳이 보이더라고. 난 펑펑 울고 있고 경찰이 아마도 본 것 같더라고. 둘 다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90도 유턴. 그러더니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바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 경찰 무전기 소리 치익치익 들리고 비는 오고 내 옆엔 인신매매단까지. 경찰 2명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딱 그때 남자가 내리더니 칼로 경찰 1명을 찔렀어. 그리고 옆에 있던 경찰이 가스총을 꺼내더니 그 남자 양쪽 허벅지에 명중시켰지. 경찰이 실탄 발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아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경찰 공권력이 약하지 않았지. 그러더니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귀청이 찢어지게 들렸어. 여자도 겁에 질린 듯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난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신문사에서도 인터뷰가 왔었지. 지금은 내가 보고 싶어도 오래돼서 못 보지만 신문사 여러 곳에서 부모님과 인터뷰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와 남자는 여자는 일본인이고 남자 중국인이었더라.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잘했고 남자가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 루트를 통해 다 빠져나간 거라고 하더라고. 그 둘로 인해 죽은 사람이 밝혀진 사람만 4명이 넘더라. 그 중국인은 잘 모르겠고 일본인 여자는 결국 나중에 자살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난중에 자살했단 소식 듣고 잠을 자려 하는데 꿈에서 그 여자가 나왔어. 그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시익 웃고 꿈에서 깨어났지. 그 경찰 2명은 특진을 했지. 나중에 밥 먹으면서 알게 된 건데 경찰 칼에 찔렸을 때 피비린내가 나서 내 피냄새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바지 안에 손목 1개가 있더라. 이유인즉슨 첫 번째 죽인 사람을 너무나 성공적이게 죽여서 이걸 갖고 있으면 잘 풀리는 느낌이라서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나지만 갖고 다녔다고 하네. 정말 인간은 상황이 극단적이게 되면 뭐든 할 수 있게 되나 보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맑은 날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거다. 비 오는 날 사람은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의 범죄율이 더 높다. 비 오는 날에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든 말이야. 그리고 너희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사는 행동하지 마라. 분명 피해본다.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문득 그때도 비 온 걸 생각하니깐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봅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5년 태풍 나비가 왔을 때였지요. 그날 저는 할머니 댁을 같이 아버지와 갔다가 저는 일요일날 토플 시험을 봐야 해서 토요일 3시 고속버스 차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 태풍 오고 난리 나서 차도 엄청 막히고 비도 장난 아니게 오고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는 말에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뒷좌석 창가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릴 때 깼는데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처박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거의 빠지기 한 2초 전에 그냥 문득 어떤 할머니가 신고 있는 파란색 고무신을 봤습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눈 감으면서 아무 뜻 없이 그냥 본 거여서 다시 잠을 자고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새벽 11시인가 그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노선을 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한 30분을 기다려도 막차가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분이 오시더니 제가 기다리는 노선을 말하면서 앞에 남자 두 분을 가리키면서 수원역까지 같이 타고 저한테는 1,000원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하고 합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분이 앞에 타고 제가 그 남자 두 분 사이에 타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양인지라 저는 당연히 수원역에 내리면 안양까지 가는 게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탔었죠. 게다가 수원지리는 정말 몰라서 차가 가는 게 이 방향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순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출발한 지 15분이 넘었는데 대로변은 안 타고 2차선 국도로 가는 거여서 약간 의심되어 기사님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수원역은 말 안 하고 물어보았죠. 그니깐 하는 말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러답니다. 그때 순간 갑자기 소름 쫙 오르고 잘못 말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쪼개고 앞에 탄 할머니도 실실 쪼개는 겁니다. 그때 파악했죠. 할머니 신발이 파란색 고무신인 겁니다. 전부터 타겟을 저로 삼고 계속 쫓아온 거지요. 나 팔려가는구나. 게다가 차가 운행 중에 뛰어내릴라 해도 제 양옆으로 그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식은땀 계속 흘리면서 이놈들도 눈치챘는지 아예 대놓고 이상한 길로 가더군요. 그러다가 국도 어느 한쪽으로 빠지고 지방도를 타면서 아파트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이제 아예 제 팔을 양옆으로 이놈들이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 뒤에 공터 있는 쯤에 이놈들이 내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내리니깐 공터 옆에 봉고차에서 사람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오는 거 보고 진짜 사람이 한번 초인적인 힘을 내야 할 때다 생각하면서 그 양쪽에 있던 사람 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팔꿈치로 올려서 턱을 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부리치고 진짜 한 2km는 비 오는 날 전력 질주로 날아서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 와서 있던 일 다 말하니깐 요즘 이런 수법 많다고 조심하라고 간단하게 주소 쓰고 경찰서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은 개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경찰차로 수원역까지 다시 간 다음에 전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인신매매 당하고 발뒤짝 잘렸을지도 모르죠. 정말 100% 실화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상황을 좀 어리숙하게 말했는데 전 그때 진짜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가 예전에 산이 있던 자리를 깎아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동네마다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산동네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학을 이틀 가고 자퇴한지라 할 일 없이 놀다가 매번 새벽에 자곤 했죠. 그러다가 엄마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네에 어제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는 겁니다. 이야기 내용은 저희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밤잠도 없으시고 그러셔서 한 할아버지 분이 새벽 5시쯤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체조도 하고 계셨다네요. 그런데 언덕 밑쯤에서 어느 여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 둘이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남자 둘이 끈 같은 거를 가지고 여자에게 따라붙더래요. 그걸 본 여자가 살려주세요 하고 멈칫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가씨 일단 뛰세요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걸 들은 여자분이 소리 지르면서 언덕길을 올라오고 남자들은 여자 뒤를 따라서 뛰어오더래요. 그 비명소리를 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분들이 나오셔서 그 여자를 뒤로 숨겨주시고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내려가면서 한마디 했대요. 다음번에 걸리면 정말로 죽을 줄 알아라. 이걸 엄마에게 듣는 순간 정말 세상 흉흉하구나. 나도 남자긴 하지만 밤늦게는 안 돌아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실화라서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았는데 인신매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고요. 여자분이든지 남자분이든지 밤길에는 꼭 조심하시길. 이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컴퓨터 하다. 12시부터는 아무 때까지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오고 나니 6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저희 동네에 왔어요. 큰 길에서 골목길로 계속 들어가야 저희 집이 나오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 할머니가 짐 들어달라고 하면 그냥 째야겠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인지의 학생 짐 무거운데 짐 좀 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째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도와드려요? 라고 했어요. 제가 불쌍한 사람 보면 꼭 돈도 주고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골목에서 나는 두리번거리며 봉고차 같은 거 없나 하면서 갔죠.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학생 어디 가면 안 돼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서 풀려고 했었죠. 갑자기 저 앞에서 봉고차가 세워지더니 어떤 아저씨들이 둘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풀려 했지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할머니를 발로 찼습니다. 아저씨들이랑 밀려나가더니 다시 일어서서 그 할머니도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뽀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메신저백이 있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솔직히 살고 싶어서 배 똑딱이를 눌러서 풀어서 바로 필사적으로 큰 길까지 전력 질주로 뛰었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요. 제가 달리기는 보통인데 뛰니까 큰 길까지 왔는데 뒤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했죠. 정확히 3분 48초 만에 경찰차가 보였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초까지 샜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저희 동네 수색 중이고 부모님은 곧 오신대요. 내일 경찰서 다시 갈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할머니들이 짐 들어주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잡혀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겠죠? 진짜 그런 일 당하지 마세요. 저 진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있네요. 실화입니다.